네, 대인관계 관리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 만에 뵙습니다. 3주 동안 마치 계절이 변한 것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서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 대면 수업 못지않은 학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역할에 더욱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제때 수강을 하는지, 그리고 과제를 제때 제출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표시가 되지만 별도의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제출자와 지각 제출자들을 좀 구별해서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도 이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정상 제출자들에게 임의로 3점을 부여했는데 이게 시스템상의 어떤 오류를 일으켰는지 제가 과제 제출을 수락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로 뜨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의문이 생기는 친구들은 언제라도 저의 개인톡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 변화 셀프 코칭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7주 차이지만 여러분들 교재에는 챕터 6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챕터 7인 스트레스를 저희가 지난주에 먼저 했었죠. 자기 변화와 셀프 코칭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죠. 스트레스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뭐 반응이고 좀 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자극, 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변화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초기에는 이 스트레스를 자극에 대해서 우리 신체가 반응하는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매우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이 많은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이 인지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모두 다 나쁘지는 않았죠. 긍정적인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어떤 각성 효과를 가져다 주어서 오히려 자기 발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에 따라서 불합리한 판단,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에 휩싸였을 때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훈련을 한다면 스트레스 상황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자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건 역시 스트레스입니다. 나의 변화일 수 있지만 전 세계가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질 텐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영역에 대한 도전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많은 영역들을 침범하고 있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급변하는 사회, 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잡으려면 민감하게 이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대처할 넉넉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4대1로 승리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마 이날의 이 일은 우리 인류사에도 오랫도록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알파고라고 하는 녀석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딥러닝을 합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자기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니까 이것을 까먹을 리도 없고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인간이 도저히 그 속도를 따라갈 수도 없죠. 그리고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통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수만을 두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세돌 구단이라 하더라도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드디어 인간의 영역에 대해서 그 AI가 아니면 기계가 뭔가 점점 파고들기 시작하구나 이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었죠. 자, 우리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자, 엘빈 토플러는 2008년도 아시아 태평양 포럼에서 한국을 꼭 집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동안 학교,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뭐를 공부하는가 봤더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에 둔감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네,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공부를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들에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고, 이런 시기였죠. 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미래 유망 분야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생명과학, 3D 프린팅,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드론, 신재생 에너지. 어떤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죠. 미래에 유망하다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도 유망했던 것들이 미래에도 유망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가 있는데 없었던 것들이 미래에 유망하다고 하니까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네. 이게 특히 21세기 들어서 더 혼란스러운 이유가 왜일까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이었던 것이 갑자기 뒤집히니까 저처럼 이 사이에 딱 낀 세대들에게는 어렸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대비를 해왔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대비를 해야 하나 아니면 나만의 어떤 것들을 고수해야 하나 뭐 이런 기로에 놓이게 되겠죠. 자, 이래서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될 테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직성이 더 강한 사람이라면,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겠죠. SK 회장, 최태원 회장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네, 서든 데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AI를 비롯한 이런 다양한 미래에 유망하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회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미래에는 없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큰 기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 자체의 어떤 기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우리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언급했던 이세돌 구단은 결국 이제 바둑계를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 말에 JTBC 뉴스룸에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바둑을 은퇴하게 된 것이 정말 아쉽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시대의 흐름이다. 바둑을 이제 예술로 배웠습니다. 흑과 백이 서로의 수를 고려하면서 싸우는 어떤 예술이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바둑을 배우는 걸 보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우고, 오직 이기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이것을 과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어떤 기술이라고 또 평가절하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지점, 회의가 들어서 이것이 은퇴를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 이 변화의 거대한 흐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자,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와, 그래, 맞아,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는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초반 그리고 2020년 지금 굉장히 뭔가가 급변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우리 이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2020년 5월의 이야기이죠. 5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신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 사태가 모두 다 지나간 이후에 우리 일상은 어떻게 될까? 그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활용한 자료들의 출처는 여기 하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책과 아니면 해당 사이트를 가서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코로나는 전 세계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이 표를 보시면 변화는 그래도 어떤 일정한 예측 방향이 있습니다. 이 점선은 이 변화의 방향이죠. 기존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었다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이후에는 이게 예측할 수 없이 뭔가 이 진폭이 예, 이 진폭이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아니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를 예측하고 이 대비책들을 내놓고 있죠. 물론 이게 지금 완전히 100% 적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보자면 오늘 이후에 펼쳐질 세상은 일단 방역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이다를 우리 모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바이러스로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감기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감기는 그냥 한 며칠 쉬면 낫는 거 아니야? 그런 감기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 실감이 듭니다. 코로나 일종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게 이런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개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런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죠. 그것도 완전히 고도로 체계화된 시스템을 우리는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벌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치료제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테고 또 이런 비용들이
드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련 전공들이 늘어날 테고 또 인력들이 필요하게 될 테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학생들에게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주변의 부모님들의 말씀을 조금만 들어봐도 만약에 자동차라던가 어떤 제조업 관련 회사에 종사를 하신다면 인도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쪽에서 부품이 넘어오지 않아서 회사가 오랫동안 휴업 상태가 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생산 라인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그 라인을 옮겼었죠. 인도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 쪽에 많이 이런 라인들을 공장을 이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품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 전체가 다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예측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문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부 부품들에 대해서는 자국 중심으로 이것들을 생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라인들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관련 일자리들이 확대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측은 또 우리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비대면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전 학기만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보강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아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 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한 교육의 효과가 대면 수업에 비해서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왕이면 편한 시간에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 효율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온라인 수업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시행을 했죠. 이것의 장점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집에 머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쇼핑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들의 매출 규모가 많이 확대됐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구축된 노하우들이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요. 또 결제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편한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비대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적용 범위도 확산되는 그런 사회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측이 있는데요.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집단 문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전환되는 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집단주의 문화가 좀 더 주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개개인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집단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집단 2인 이상 붙어 있지 말아라. 개인 간의 거리를 1m 이상,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개인주의를 시행할 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이것의 합리성이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기존의 집단주의 문화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쇠퇴하고 개인주의 문화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집단적으로 뭔가 하는 일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조직 문화 변화 있죠. 재택근무 그동안 아니면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있었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이번에 강제로 또 회사들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회사가 돌아갔다면 이것을 굳이 회사에 모두가 다 같은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해라, 근무를 해라 라고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라던가 비대면 보고,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이고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거나 어떤 플랫폼 관련 사업들이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내 주변의 상황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 변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이 상황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이게 어느 순간이 오겠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변화, 셀프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자기 변화, 내 스스로 뭔가 변화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쵸? 내 스스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변화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변화와 셀프 코칭은 나와의 스스로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목표도 직접 설정을 하고 또 계획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 뭐 셀프 코칭, 셀프 코칭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셀프 코칭의 필요 조건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정말 쉬운데 실천이 되게 어려운 것들입니다. 변화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문제의식이 없다면, 아예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시작될 수 없겠죠. 모든 것들의 시작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문제네. 변화해야 되겠구나. 해보겠어. 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멈추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현재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부정적 피드백도 또 받아들여야 되겠고, 새로운 것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고, 나와 다른 신념도 인정해 봐야 되겠고. 참 말이 쉽죠. 어떤 학생이 자기는 글씨를 못 쓴대요.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잘 쓰고 싶은데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글씨를 연습하는 것이 서점에서도 예쁜 글씨 쓰기 이런 책들이 파니까 그걸 사다가 좀 연습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느 정도 노력했니? 몇 번 이렇게 써봤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내가 글씨체가 좀 뭔가 좋지 않아. 문제의식을 느꼈죠. 좀 더 예뻐지고 싶어. 발전에 대한 의지는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죠. 나는 나름 노력했는데 몇 번 써봤는데 안 되네. 네, 보통 우리가 노력을 했어.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했어.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게 인정되는 걸까요? 그게 참 애매하죠. 여기서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며칠일까요? 몇 시간일까요? 보통 곰도 사람이 되는데, 마늘 먹고 사람 되는데 100일 걸렸잖아요. 그 100일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예쁜 글씨 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매일매일 1시간씩 100일 정도는 연습하면 변화가 나타나죠. 아니면 몸에 근육을 만들고 싶다.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3달, 뭐 한 3, 4달 정도 해야지만 그래도 성과가 나타나죠. 그 정도는 했냐. 예, 그 정도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의 시도를 했냐.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작심삼일 하고 말 거면 노력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지는 거기에 가닿지 못하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마음 그렇습니다. 자, 마음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아, 근데 내 글씨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게 어렵겠죠. 네.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부정적 피드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요즘 글씨 연습한다더니 그게 뭐니? 누군가가 지나가는 이야기로라도 그럴 수 있죠. 자, 이럴 때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난 노력해도 안 되나 보다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내가 소화해내지 못해서 어떤 부정적인 오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난 아직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100일 넘게 했는데 아직 부족한가 보다. 노력이 부족한가 보다.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그리고 이 방법이 잘못됐다면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무조건 뭔가 이런 것들을 따라 쓴다고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있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나와 다른 신념 인정할 수 있는가?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같이 만약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개인주의 수용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 포스트 코로나 오늘 이후에 펼쳐질 세계는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 문화가 조금 더 전면에 나서게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래도 집단주의 문화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을 먹으러 갈 때 혼자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으러 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세네 명 막 우르르 같이 가고 같이 가서 예를 들면 한 5명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4명이서 나는 짜장면 그러면 혼자서 다른 메뉴를 시키기가 뭔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문화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단주의적인 어떤 신념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지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가 아니야 이 개인주의를 어떤 존중하는 개인의 어떤 선택이라던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수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지속적인 변화 시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혼자 밥 먹기도 한번 해보고 현재를 가감없이 또 부정적 피드백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 그럼 오늘 다 같이 회식 어때? 라고 나는 좋은 의도에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집단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서운할 수 있죠. 그럼 그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고 내가 또 예전에 어떤 그런 생각에서 또 이런 발언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고칠 수 있는지,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와 다른 신념을 인정하는 것 있잖아요. 개인주의자들 진짜 이상해. 이게 아니라 그것이 왜 옳은 것인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과 하나하나 비교해서 인정해보는 이런 것들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성적인 그런 감수성, 특히 여성에 대한 그런 인권이 많이 보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입니다. 과거에 없다가 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수용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용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를 해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준비가 됐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봤고요. 이 내용은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제가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1단계에서는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의 목적을 구체화하기인데요. 이 과정은 어떤 구체적인 능력을 증진시켜 보고자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학점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학점을 좀 올려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단계에서는 너 왜 학점을 올리고 싶니?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니? 그죠?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학점이 C0라면 막 A 플러스까지 갈 것인지 A0 아니 다음 학기에는 B 플러스까지 나의 학점을 올려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목적을 설정할 때 구체적으로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타인에 의해서 설정된 목적보다는 내가 스스로 목적을 수립할 때 이 달성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거 어떤 말인지 알겠죠?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누구야 공부해 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죠.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욕구를 파악해서 수립했을 때 내가 여기에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시고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학점을 이번 학기에 평점 B 플러스까지 이제 올리고자 했어요. 내 자신을 관찰해야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이때 마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부족한 건 뭐지? 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유용하겠죠. 자, 예를 들면 잘하는 것은 나는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건 잘할 수 있어. 근데 부족한 건 친구들이 연락 오면 마음 약해져 가지고 나는 이 거절을 못 하겠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는데 연락이 오면 나는 마음이 흔들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단계 그럼 이런 것들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행동 계획을 막연하게 하나, 둘, 셋, 넷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행동 계획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툴이 있잖아요. 나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이번 상황의 기회는 뭐고 위협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강점은 나는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약점은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회 상황은 뭔가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게다가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는 불행한 사태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학점을 올리고자 마음먹은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내가 친구한테 연락이 와도 거절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구분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위협 상황도 있죠. 네, 특히 20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이 클럽이라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런 곳들에 모인다는 실내 포장마차라던가 이런 곳들에 모인다는 곳이 있었잖아요. 친구들이 연락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럴 때는 강점과 기회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약점과 위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세운다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내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 세운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이전에 막연하게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는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 부족한 뭔가를 조금 더 올려보자면 변화의 열망을 좀 다져보는 것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의지는 어떤 희망 수준이죠.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학점 다음 학기에는 내가 장학금 좀 탔으면 좋겠다. 글씨를 좀 예쁘게
썼으면 좋겠다. 아, 뭐 나는 좀 누구처럼 뭐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변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네, 왜 말을 잘하고 싶나요? 혹은 왜 학점을 잘 받고 싶나요? 네, 생각해 보는 거죠. 학점을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왜 중요한 일인가요? 생각해 보는 거죠. 2단계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학점 잘 받아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 이 실천으로까지 가기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이 높아서 이것이 나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경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음 단계 A 플러스로 가기 위한 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내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제가 이번 학기 빗불 이상 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더 이상 학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뭐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어쨌든 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지인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내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고통스러운가? 내가 남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가? 네. 그럼 만약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스러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열망을 끄집어내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아, 나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것이 그냥 작은 희망의 찻잔 속에 어떤 이 회오리처럼 했다가 그냥 사라지게 만들 것인지 그 변화의 희망을 이유를 잘 내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스스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자신이 앞으로든 지금이든 어떤 고통을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진짜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고 뭐 붙여봤자 아휴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잘 안 됐어 이렇게 그냥 추억이 돼버릴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웅담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이 일은 부풀려지기 마련이잖아요. 허세 한가득 담아서 아유 내가 그랬었지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열망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자, 교재를 보시면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이제 그로카 모델을 활용해 보아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로카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 일단 이 원은 이렇게 세 겹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겹을 여러 가지로 더 만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에는 나를 두는 거죠. 이 나는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교재 102쪽에 박스를 보면 그 안에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내가 생각나는 어떤 단어를 써도 됩니다. 먼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주변에 그와 관련된 내가 이루고 싶은 혹은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넣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편안함, 만족, 활력.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편안함, 늘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했으면 좋겠고 늘 활력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이 지금은 세 겹이지만 더 그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표현들이 현실의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나를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상적인 나는 여기 있습니다. 자, 편안함. 현실의 나의 편안함은 이상적인 나와 요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좀 색깔을 달리해서 쓰면 좋겠죠? 자, 근데 이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만족은 현실의 나는 요 정도 멀리 있습니다. 활력도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들 사이에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개념, 어떤 상태, 그것과 현재의 나의 그것과의 어느 정도 괴리가 있나, 그걸 추상적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나는, 현재의 나는, 이상적인 나는 굉장히 편안하고 만족하고 되게 활력 있는 걸 추구하지만, 근데 이제 현재의 나는 실제로도 조금은 편안하고 괜찮은데 활력이나 만족 이런 것들은 내가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그 일치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교재를 넘겨보시면 104쪽에 사례가 나와 있고 저는 또 저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로카는 별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골, 목표, 리얼리티, 현실, 옵션 해가지고 이 앞 글자를 따서 우리가 발음하기 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목표를 잡아보는 거죠. 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나와 좀 거리가 있네. 그러면 나의 목표는 활력이 넘치는 최지원 되기.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아니면 만족이 넘치는 최지원 되기. 이렇게 해보는 건데 목표는 늘 내가 실현 가능한 것을 잡아야 하죠.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평점이 C0인데 다음 학기에 A 플러스로 잡았다가 만약에 실현되지 못하면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 충분히 실현 가능한 B 플러스 단계 이렇게 잡으면 좀 더 실현 가능해서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B풀, A풀 이런 정도로 예를 들면 몸무게처럼 숫자가 딱딱딱 나온다라던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 나의 꿈을 실현하겠어 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실현이지?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겠어 라고 하면 1초라도 쉬면 안 되나? 뭐 이런 거니까 매일 1시간씩 하겠어? 매일 2시간씩 하겠어? 아니면 일주일에 3번은 하겠어?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리티 현실, 나의 현실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목표를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활력이 넘치고 싶어? 아니면 활력이 넘치는 게 왜 너한테 중요하니? 그리고 왜 활력이 넘치지 않아서 너는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럽니? 예, 아까 이야기한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변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냥 작은 희망이 아니라 어떤 큰 열망이 되어서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고 싶어? 그게 너한테 중요해? 그래서 너는 활력이 넘치지 않아서 고통스럽니? 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네, 활력이 넘치지 않아서 이게 하루를 지내도 뭔가 시간을 보낸 것 같지 않고 그냥 멈춰져 있는 어떤 계속 멈춰져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해서 난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럼 대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대안은 어디서 갑자기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활력을 넘치려면 뭘 하면 좋을까? 자, 그래서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활력이 넘칠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한 10년 이상
제가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공부를 막 열심히 미친 듯이 했어요. 박사 학위를 받고 났더니 무슨 번아웃 증후군처럼 뭔가 무기력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 긴장감이 느껴지고 뭔가 활력을 또 목표가 생기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세우는 거죠. 자, 여기까지 대안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초이스의 시죠.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요구 있는데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운동은 사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취미 활동도 사실 별다른 취미가 없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새로운 분야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때 굉장히 하루하루 재밌었고 그랬으니까 다른 공부를 해보면 또 그런 활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액션,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뭐 대학을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사이버 대학에 등록을 해서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선택한 내용은 어디에 해가지고 서랍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든 그렇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시작만 하면 그 다음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에너지는 그 시작을 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로카 모델을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 변화에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경직된 사고를 고수해서 점점점 나의 세계를 좁혀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과제는 뭘까요? 네, 과제는 교재에 보시면 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워크시트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과제를 이케퍼스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 페이지,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옆에 두고 싶은 단어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어떤 것인지 놓고 그 다음에 현재 나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과제에 제출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나의 목표는 무엇이고 나의 현실은 어떠한데 내가 생각한 대안은 이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이걸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행동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주차 자기 변화, 셀프 코칭, 그리고 그로카 모델을 통해서 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으로까지 실행하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